안녕하세요. 저는 승혜경 교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플로튼 캠퍼스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과는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인데요. 이 학과는 장래에 언어 치료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장애를 가진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 강의의 Learning Outcome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의사소통의 목적과 과정과 의사소통에 관련되는 파트너들과 그리고 어떤 모델리티, 양상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개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가장 커먼하게 보이는 발달 장애 중에 자폐 증후군과 다운 증후군의 특성과 의사소통의 이슈를 조금 개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폐 증후군과 다운 증후군의 특성을 개관함으로 인해서 그 지식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를 다루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 공격적인 행동 또는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고 아마 어머님들이 느끼시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잠깐 왜 공격 행동이, 문제 행동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공격 행동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걸 이제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는데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 하는 얘기는 아이가 본인이 원하는 의도를 본인의 상태로, 발달 상태로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그 의사소통을 한 번에 지나치는 게 아니고 한 번 이상 했을 텐데 상대방이 계속 그 아이의 의도하는 바를 못 알아채면 그 아이는 좌절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좌절이 problem behavior 또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간단하게 비디오를 잠깐 찍어서 그런 장면을 분석을 해보면 이게 좀 더 분명해질 텐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고만 생각을 하지만 그 비디오를 촬영해서 보게 되면 아이는 그 아이의 현 상태의 발달 단계에 맞게 예를 들어서 말이 잘 안 되는 아이 같으면 뭐 소리를 대충 비슷한 소리를 단어에 비슷한 소리를 낸다든지 하는 식으로 의사소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안 했고 반응을 안 하니까 아이는 좌절이 되고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행동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때리거나 꼬집거나 아니면 밀치거나 땅바닥에 뒹굴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거 자체도 그 아이의 의사소통인 거죠. 그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그 아이가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짜증난다 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거나 바닥에 뒹굴거나 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한 것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예로 중국 공항에 도착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우리가 세관을 통과해야 되는데 중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세관 통과를 하면서 내가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세관에 있는 직원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내가 소통하고자 하는 바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얼굴이 아마 붉어질 거고 내 언성이 높아질 거고 그럴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다 성숙한 교육받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그 프러스트레이션을 표현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예를 아이들의 수준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아이들은 우리만큼 아직 성숙하지도 않았고 교육을 받지도 않았고 그 아이의 발달 상태에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의사소통한 거를 상대방이 못 알아주니까
남을 때리거나 밀치거나 꼬집거나 물어뜯거나 아니면 바닥에 뒹굴거나 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고 우리는 그거를 공격적인 행동이라든지 문제의 행동이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두 가지 발달 장애를 제가 간단하게 개관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거는 보통은 그 아이들의 양상이 나타나는 행동 양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동 양상이 다 다르고 그 아이의 기능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스펙트럼 디스오더다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 나타나는 양상이 어떤 스펙트럼 상에서 로우 펑션이기도 하고 하이 펑션이기도 하고 이렇다 해서 자폐 스펙트럼 디스오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사회성의 문제인 거예요. 남과 상호작용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자폐 스펙트럼 디스오더의 특성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의 일단은 그 말로 의사소통이 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말을 다 해요. 말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포놀로지나 모르포신텍스는 장점이에요. 이제 포놀로지라 하면 뭐냐 하면 그 소리에 관한 말 중에 소리에 관한 부분인데요. 음소, 단어가 몇 개의 음소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고양이, cat이라는 영어의 단어에 보면 음소가 크, 에, 츠 해서 세 개의 음소가, three phonems가 한 단어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언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의 경우는 그런 각각의 개별 음소를 통합을 해서 단어를 발음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문장 산출도 문법적으로 그 문제가 없는, 문법적으로 거의 문제가 없는 그 전체 문장, 풀 센텐스나 프레이즈를 표현을 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어려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소리를 내거나 발음을 정확하게 하거나 문장을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을 산출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회적인 상황에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화를 할 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말을 표현하고 문장을 산출하는데 대화에 또 나름대로 규칙이 있거든요. 그 대화의 규칙을 쫓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대화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한 사람이 주고 다른 사람이 받고 그거를 이제 턴 테이킹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상대방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배려를 안 한 채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상대방한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로 계속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턴 테이킹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친구가 처음에는 뭐 얘가 뭐 할 말이 많이 있고 재밌는 아이디어도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는 그냥 들을만 했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저한테는 그 말할 기회를 안 주고 이 친구, 자폐가 있는 친구 혼자만 말을 계속 하게 되면 이 친구가 더 이상은 얘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져요. 그래서 친구를 잃게 돼요. 자폐가 있는 아이들 대부분의 경우에 친구 관계를 형성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소셜 스킬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남이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배려를 못하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계속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한다는 게 어려움이죠. 그리고 그 대화를 하는 경우에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경우에 어떤 주제를 내놓잖아요. 토픽을 내놓고 그 토픽에 관해서 턴 테이킹을 하면서 어느 정도 그 토픽의 얘기를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토픽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자폐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한 내놓은 주제에 계속 그 대화를 엮어가는 그런 기술이 부족하고 그리고 한 대화가 끝났을 때
새로운 주제를 내놓고 또 대화를 엮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취약점으로 톤 테이킹이 잘 안 되고 그 토픽에 중점을 둬서 그 토픽을 연결해 가는 게 어렵고 새로운 토픽을 내놓는 게 어렵고 이런 그 소셜 스킬과 관련되는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의 취약점을 고려해 볼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의 그 의사소통을 조금 도와줄 수 있을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일단은 대화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하면서 대화라는 거는 적어도 두 사람이 참여해서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또 얘기를 받고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대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한 주제가 다 끝이 나면 새로운 주제를 내놓고 또 그 주제에 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다 하는 개념을 조금 잡아주시고 그리고 그 개념이 조금 잡히고 나면 롤플레이 같은 거를 해서 그 개념을 구체화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롤플레이를 할 때는 엄마하고 아이하고 대화하는 거를 비디오를 잠깐 찍는다든지 아빠하고 아이하고 하는 거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형제 간에 대화하는 거를 뭐 1분에서 2분 정도 찍으셔가지고 그거를 같이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이런 경우에 네가 혼자만 얘기를 하고 있네. 상대방한테 기회를 안 주고 라든지 아니면은 그 엄마가 그 얘기를 하고 기다려주고 너가 할 기회를 기다려주고 네가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다시 받아서 하고 이런 건 참 좋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아이한테 계속 피드백을 주면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폐가 있는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시각적인 자극이 강해요. 청각적인 자극은 한번 듣고 나면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지속이 되지 않는데 반면에 시각적인 자극은 앞에서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자극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만 자폐가 있는 아이들이 특히 시각적인 자극이 청각적인 자극보다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개념적으로 의사소통, 컨버세이션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를 잡아주셨고 롤플레이도 조금 했고 그런 다음에도 아이가 그 턴테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못하는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비주얼 큐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네 차례, 내 차례 이런 식으로 비주얼 큐를 조금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주얼 스케줄이라는 거를 치료사들이 많이 쓰는 기법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프터 스쿨 학교 갔다 온 뒤에 아이가 스낵 먹고 뭐 그 컴퓨터 1시간 하고 그다음에 뭐 책 1시간 보고 그다음에는 바깥에 나가서 잠깐 놀고 저녁 먹는다 하는 그런 스케줄을 간단하게 시간표를 만드는 거죠. 그 시간표라는 게 복잡할 필요도 없고 그냥 블랭크 페이퍼에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액티비티를 단어로 한 단어 정도 쓰셔도 좋고 아니면 그림으로 하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 액티비티가 끝났을 경우에 이렇게 지워버리셔도 되고 아니면 스탬프를 찍으셔도 되고 뭐 서클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되면 아이가 요거 하나 끝났으니까 다음번에는 뭐가 다음 과제인가 그래서 그 다음 과제가 끝났을 때 또 끝났다는 거를 인디케이트 하시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다 보면 마지막에 남은 게 하나가 있다라는 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한테 인식이 되죠. 그래서 비주얼 스케줄을 치료실에서 언어 치료실에서도 많이 쓰고 집에서도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비주얼 스케줄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과제가 아이가 해야 될 태스크가 구체적이고 한 태스크가 끝났을 때 그게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몇 태스크가 남아있는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이가 인식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편리한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비주얼 스케줄을 많이 일상적으로 이미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아침 출근했을 때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쭉 적게 돼요. 투두 리스트를 쭉 적게 되죠. 그래서 그 투두 리스트를 가지고 그 과제를 끝났을 때마다 제가 크로스 아웃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오늘 끝내고 가야 되는 과제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그리고 몇 개가 남았는지, 몇 개를 내가 이미 과업을 성취를 했는지 하는 것들이 클리어하기 때문에 제가 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아마 어머님들 중에도 이미 그런 방법을 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를 우리 아이들, 자폐가 있는 아이들한테 조금 적용을 해서 하면 하루의 일과가 조금 더 정돈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이한테는 해야 되는 과제들이 조금 클리어해져서 바운더리가 형성이 되니까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언어가 안 되는 자폐 증후군 아이들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 non-verbal children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걔네들의 특성은 거의 없거나 아주 한정된 vocal output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직 그 음소들을 한국어라든지 영어의 음소가 다양하게 산출이 안 돼요. 그래서 말을 다양하게 음소 산출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단어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제한적이겠죠. 예를 들면 그런 아이가 물을 원할 때 아직 물이라는 그 단어를 발화를 못해요. 그런 경우에는 한다든지 첫 음소, 미음, 물의 첫 음소, 하는 것만 한다면 그 아이는 이미 의사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빨리 알아차리고 그 아이가 뭐를 원하는지를 주어야 프로블럼 행동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언어 산출이 제대로 안 되는 아이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approximation, 근접하게만 산출을 해도 그거를 의사소통이라고 저희가 간주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non-verbal한 자폐 증후군의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일단은 그 아이가 어떤 노력이라도 거의 근접한 음소라도 발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원하는 물건을 손가락으로 포인팅을 하면 그거를 의사소통으로 간주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acknowledge 해주셔야 돼요. 뭔지 몰라서 반응을 안 하시면 그 아이는 자꾸 좌절하게 돼요. 그리고 아마 그것조차도 하려는 의도를 줄여버리게 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하려는 의도를 인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얘가 뭐를 원하는지를 클리어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스를 해서, 상상을 해서 반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꼭 말이 아니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이가 원하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림을, 이렇게 아이가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그림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 원하는 거에 대한 그림을 주면 그거를 의사소통으로 간주하고 그 원하는 물체를 주는 방법을 쓰는 팩스라는 방법을 많이 써왔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PECS, PECS, Picture Exchange Communication System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는 아이한테 필요한 사진들을 많이 찍어가지고 바인더에다가 그 사진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바인더 겉장에 벨크로를 붙여가지고 그 애가 원하는 그림을 몇 장을 초이스를 2개나 3개를 놓고 거기서 하나 원하는 거를 그림을 주면 그거에 대한 물체를 주는 그런 방법을 많이 써왔는데요. 점점 이 팩스 방법은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인더를 들고 다니다 보면 자폐가 있는 아이가 이미 다른 아이들하고 조금 다른데 더 다르게 보이죠. 그렇기도 하고 바인더를 들고 다니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요즘 그 아이패드가 많이 나와가지고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그 바인더를 쓰기보다는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도록
encourage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언어를 사용하기 전에 이미 제스처를 써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자폐가 있는 아이들은 언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제스처를 많이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동작을 표현하는 경우에 예를 들면 물을 마신다 할 때 drinking water 하는 경우에 제스처를 같이 동반을 시키시면서 인풋을 주시면 그게 아이가 제스처를 보고 모방을 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사인 랭귀지를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 사인 랭귀지를 아이가 조금 쓰면 사인 랭귀지 쓰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내면 그 소리를 자꾸 인커리지 시키고 그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차려서 반응을 주시고 그 소리 내는 것들이 이제 단어, 발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AAC 디바이스라는 걸 쓰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Alternative and Augmentative Communication Device거든요. 이 자체도 이제 스펙트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로우 테크놀로지부터 하이 테크놀로지까지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어떤 디바이스는 프리 리코디드 된 메시지를 디바이스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버튼만 누르면 그 리코디드 된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심한 경우에 자폐가는 아니지만 그 부상을 크게 당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 눈동자만 움직이는 것 같고도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그런 아주 하이테크한 디바이스들도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부모님들 중에 AAC 디바이스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AAC 디바이스를 쓴다고 해서 아이가 언어 발달을 스탑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중요한 거는 아이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공을 해줘서 아이가 의사소통에 좌절이 되지 않도록 원하는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 모든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사인 랭귀지를 한다든지 제스처를 한다든지 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말 없이 사일런트하게 하진 않거든요. 그 제스처를 쓰거나 사인 랭귀지를 쓰면서 우리가 거기다 말을 덧붙이기 때문에 아이는 인풋을 2가지, 3가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언어 발달을 촉진시키지 언어 발달을 지연시키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시고 이런 방법을 혹시라도 치료사가 권하신다면 받아들이고 사용을 하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아이들이 일단 의사소통을 할 때 뭔가를 원하면 의사소통을 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사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의사소통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원할 때만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초기에 개요했듯이 의사소통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목적을 다양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요구도 하고 어떤 물건을 요구도 하고 액션을 요구도 하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코멘트도 하고 뭐 사회적인 상호작용만을 위해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레퍼토어를 커뮤니케이션 목적의 레퍼토어를 조금 증진시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